그 할아버지 엄마 돈 보고 결혼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혼 신고는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사는 걸로 하세요. 재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자식들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2년 전 남편은 가남이 재발하면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찾아와 남편을 위로해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형님과 시동생들이 올 때마다 남편과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누나와 동생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을 나눠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시댁 식구들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 남편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형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그 땅을 제가 상속받으면 나눠줄 테니 남편에게 사과하고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그러겠다고 했고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조금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시댁 식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약속대로 땅을 나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눠주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점점 무리한 요구를 했고 오랜 다툼 끝에 겨우 합의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난 지 3년 후 생활비가 피요해진 저는 친구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음식 배달 기사님과 인연이 닿았고 재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재혼을 반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결국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마치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나눠주면 재혼을 허락해주겠다고요. 저는 유산이라는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년 전에도 시댁 식구들과 유산 문제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는 자식들까지 똑같이 나오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식들과 등을 지고 그 사람과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혼 3개월 만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자식들 말을 듣고 재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살 김수연입니다. 2년 전 긴 세월 투병 끝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시어머니 간병을 해야 한다고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저도 주말마다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남편을 도왔죠.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을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우리 재미있게 살아요.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도 5년 동안 시어머니 병간호한다고 쉬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저는 기대가 컸어요.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가고 같이 운동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고 집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자고 해도 싫다고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어요. 5년 동안 시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지쳐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죠. 근데 남편이 집에 온 지 3개월 후였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이상하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간암이기였습니다. 시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정작 자기 몸은 안 돌본 거예요.
밥도 제때 못 먹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그게 다 쌓여서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간암은 재발률이 높으니까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챙겼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 다 해줬습니다. 운동도 같이 했어요. 병원 검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고요. 남편도 열심히 따라줬습니다. 덕분에 남편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일상생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심하면서 살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이제 진짜 함께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암이 재발했어요. 간에 있던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다고 했습니다.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았다고요.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6개월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은 담담했습니다. 치료 안 받겠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죽기 싫어. 남은 시간이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 저는 치료받으라고 사정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치료받으면서 고생하느니 편하게 가겠다고요.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8남매 중 장남이었거든요. 누나 둘에 남동생 5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먼저 오셨어요. 남편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시동생들도 왔어요. 말없이 남편 손잡고 있다가 나갔습니다. 다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남편의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남편을 찾아왔어요. 시한부 선고 받고 나서 한 번 오셨다가 또 오신 거였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형님이 저한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둘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남매끼리 할 말이 있겠지 싶었어요. 거실로 나와서 TV를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남편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형님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왜 소리를 지르셨냐고요? 남편은 아무 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덮고 돌아 누웠어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번에는 시동생이 찾아왔어요. 남편 바로 아래 동생이었습니다. 방에서 남편과 시동생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시동생이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밥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됐거든요. 근데 시동생은 일이 있다며 급하게 나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봤어요. 남편이 창밖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어요. 지난번 형님 왔을 때랑 똑같았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에요? 시댁 식구들 다녀가면 왜 표정이 안 좋아요? 나한테 말해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남인 남편이 재산을 다 물려받았다고 했어요. 재산이라 봤자 시골에 있는 선산하고 주변 땅이랑 오래된 고향집이었죠.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누나들이랑 동생들 결혼할 때 다 챙겨줬습니다. 없는 돈 다 긁어서 보태줬어요. 제사도 혼자 지내고 시어머니, 간병에 병원비도 혼자 다 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으려고 하니까 칠남매가 아버지 유산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유산이 저한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정리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동생들 결혼할 때 없는 돈 다 긁어서 보태줬어. 제사도 혼자 지내고 어머니, 간병에 병원비도 혼자 다 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을 나누자니 말이 돼? 그 당시 물려받은 재산보다 동생들 결혼할 때 보태준 돈이랑 시어머니, 병원비 같은 게 더 많다고 했어요. 계산해보면 오히려 손해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시골 산이랑 땅이 얼마나 된다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하다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기도 몰랐는데 주변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면서 산이랑 땅값이 크게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돈이 되니까 저러는 거라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부터 누나나 동생들 오면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전화가 왔어요.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번에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동생들이 전화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인데 형이 혼자 갖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았다고요. 저는 딱히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러다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계속 남편이 연락을 피하는데 이러면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소송하겠다고요. 소송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아파서 얼마 살지도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형님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설득해보겠다고. 일단 기다려달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정확히 8분의 1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게 어떻겠냐고요. 형제들끼리 얼굴 붉히는 거 보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돼. 다 떠나서 자기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재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냐고 괘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소송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소송하다가 갈 거냐고요. 남편은 혹시나 해서 이미 다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지 40년이 넘어서 소송거리도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도 장례식장에 오지 못하게 해. 그리고 그 땅은 민성이 결혼할 때 팔아서 집 사는데 보태줘. 그때까지는 절대 팔면 안 돼.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남편 장례식장에 시댁 식구 아무도 안 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화만 내다 가는 게 안타까웠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남편 몰래 형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만나자고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니까 형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소송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다 알아봤다고 말했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봤다고요. 남편이 유산받은 지 40년이 넘어서 소송해도 소용없다며 시효가 지났다고 했죠. 형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걸렸다는 표정이었어요.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소송으로 겁주려고 했는데 안 먹힌 거죠. 저는 형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어차피 그 땅들은 저한테 오잖아요. 남편이 죽고 제가 땅을 상속받으면 시댁 식구들한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형님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진짜라고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길어야 2-3달인데 편하게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남편한테 가서 유산 이야기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요. 안 받겠다고 말하고 남은 시간 동안 남매들이 자주 와서 남편 옆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알았다며 동생들한테도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사과를 했어요. 유산 이야기해서 미안하다며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형이 건강한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들이랑 동생들이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남편 옆을 지켜줬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요. 남편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좋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와주니까 좋다며 화해한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다고 했죠. 그렇게 2개월이 지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시댁 식구들이 다 왔습니다. 형님도 시동생들도 다 와서 남편 마지막 길을 배웅해줬어요. 남편이 원래 바라던 대로 화해하고 간 거였습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형님한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땅 문제 때문이겠죠. 형님 집으로 들어가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누나 둘에 시동생 5이요. 7남매가 전부 와 있었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땅 이야기를 꺼냈어요.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이었습니다. 남편 바로 민 남동생이 먼저 말했어요. 재산은 이제 자기가 지내야 하지 않겠냐며 선산 쪽은 모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생들끼리 알아서 나누겠다고요. 형님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고향집이랑 집터를 달라고 했어요. 어릴 때 살았던 곳이라 추억도 있고 그 집 고쳐서 자기가 살 거라고 했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알짜배기 땅은 다 달라는 말이었어요. 선산이랑 고향집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싸움이 시작됐어요. 형님이 따졌습니다. 남편 죽기 전에 했던 약속이랑 왜 다르냐고요. 나눠주겠다고 해놓고 왜 말을 바꾸냐고 했죠.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랑 다르다고 했어요. 조금 나눠주겠다고 한 거지 다 주겠다고 한 건 아니었다고요. 시동생들도 가세했습니다. 형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형 마지막에 편하게 보내드렸으니 약속대로 하라고 했죠. 한참을 싸웠어요. 소리 지르고 따지고요. 결국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는 건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시댁 식구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돌아가면서 전화했어요. 화를 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요. 빨리 땅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지쳤어요.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제가 제사를 안 지내니까 선사는 가져가라고 했어요. 나눠 갖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고요. 대신 땅은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그 집안에서 한 게 있는데 그건 절대 못 넘겨준다고. 그건 남편 몫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 땅도 갖고 싶다면 시세보다는 싸게 넘겨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 싶으면 사라고요. 이것도 싫다면 없던 이야기로 하자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에 형님한테서 만나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은 제가 말한 조건을 받겠다고 했어요. 선사는 7남매가 알아서 나눠 갖고 고향집은 형님이 1억 5천에 사겠다고요. 저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산과 고향집을 넘겼어요. 지겨웠던 시댁 식구들과의 유산 문제가 끝났습니다. 시원섭섭했어요. 남편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유산 문제가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 남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신다고, 파실 생각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남편이 아들 결혼할 때 팔아서 보태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언제 결혼할지 모르고 땅 가지고 있어봤자 관리하기도 힘들고 세금도 많이 나갔죠. 지금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소개받아서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모두 팔아 세금 빼고도 7억이나 받았어요. 근처에 골프장 생긴다는 소식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죠. 남편한테 물려받은 땅은 형님한테 판 고향집 1억 5천이랑 땅 7억 해서 총 8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이랑 그동안 모아둔 돈이면 노후 걱정은 없을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아들 결혼할 때 보태주고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고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잘 쓸게요. 그렇게 남편이 죽고 3년이 흘렀습니다. 저도 64살이 됐어요. 남편이 남겨준 돈을 쓰기 아까워서 아껴 썼어요. 나중에 아들 결혼할 때 보태줘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주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3년 동안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요. TV 보다 지치면 낮잠 자고 일어나서 또 TV 보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집에 있다가 답답할 때면 친구가 운영하는 순대국밥집에 놀러 갔어요. 수키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입니다. 가서 수다 떨다 오면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그날도 심심해서 친구 가게로 갔습니다. 손님 적은 오후 3시쯤이었어요. 그 시간에는 한가해서 수키랑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게에 갔더니 이상하게 손님들로 꽉 차 있었어요. 테이블이 다 찼습니다. 수키가 주방이랑 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앞치마 두르고 수키를 도왔습니다. 서빙도 하고 그릇도 치우고요. 열심히 뛰었어요. 손님들이 다 떠나고 나서야 숨을 돌렸습니다. 수키랑 구석에 앉아서 물 한 잔 마셨어요. 저는 오늘 무슨 날이냐고 물었죠. 수키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단체 손님들이 갑자기 예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갑자기 들어오면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했죠. 그렇다고 사람 한 명 더 쓸 수도 없다고 했어요. 요즘 직원 월급도 비싸고 단체 손님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와서 그래도 잘 넘겼다고 고맙다고 했죠. 저는 수키한테 말했습니다. 그럼 단체 손님 올 때만 내가 여기 와서 일 도와주면 어때? 집도 근처니까 연락 주면 바로 올 수 있어. 대신 시급은 줘야 해. 농담처럼 말했어요. 근데 수키가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며 단체 손님이 한 달에 15번 정도 있으니까 그날만 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거든요. 용돈도 벌고 몸도 움직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았죠. 수키가 단체 손님 예약 들어오면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키한테 연락 오면 가게로 갔습니다. 예약 손님 있을 때마다 가서 3-4시간씩 일을 도왔어요. 집에서 쉬다가 일하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됐어요. 운동도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용돈을 벌 수 있어서 좋았죠. 그렇게 가게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도 친해졌고 일도 적응해서 즐겁게 다녔어요.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국밥 2개랑 순대 1접시였습니다. 포장 용기에 담고 비닐봉지에 넣고 있는데 배달 기사님이 음식 찾으러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얼른 포장을 마쳤습니다. 봉지 들고 카운터로 나갔어요. 기사님한테 음식을 전달하려는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0대는 넘어 보였거든요.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 같았습니다. 요즘 이 나이에도 배달을 하나 싶었어요. 기사님이 음식을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러고는 나갔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나이에 배달이라니 힘들겠다 싶었죠. 수키한테 물었습니다. 방금 기사님 우리 또래 같은데 요즘 60대도 배달을 하냐고요. 수키가 대답했어요. 방금 최 기사님이라고 우리보다 1살 많다고 했습니다. 일 끝나고 가끔 가게에서 저녁 먹고 간다며 사연 많은 분이라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수키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최 기사님이 15년 전만 해도 여기 앞에 대기업 다니셨다고요. 그때 잘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15년 전에 부인이 갑자기 연락 없이 사라졌대요. 친정이나 주변 친구들한테도 연락 없이 사라져서 최 기사님은 납치당했거나 무슨 일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부인을 찾아야 한다고 회사도 그만두고 전단지 돌리면서 전국을 다녔다고 했죠. 그때 수키 가게에서도 매일 와서 손님들한테 실종 전단지 돌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수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되긴 못 찾았지. 10년 넘게 부인 찾으러 다니느라 집도 팔고 가지고 있는 돈 다 썼다고 했어요. 지금은 저기 원룸에서 살면서 배달일 한다고 했죠. 자식들하고도 연락 안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부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15년을 그렇게 살았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음에 오시면 따뜻하게 인사라도 한 번 더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일 후였어요. 저녁에 단체 손님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회사원들 20명이 회식하러 왔어요. 정신없이 서빙하고 정리하고 설거지 돕고요. 2시간쯤 지나서 손님들이 다 떠났습니다. 일 마무리하고 퇴근하려고 앞치마 벗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누가 들어왔습니다. 최 기사님이었어요. 배달 들어온 거 없는데 왜 오셨나 싶었습니다. 근데 최 기사님은 자리에 앉더니 순대국밥을 시켰어요. 뒤늦게 저녁 드시러 오신 거였습니다. 혼자 앉아 계신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퇴근하려다가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방 이모한테 말했어요.
순대 좀 따로 담아달라고요. 음식이 나오고 국밥이랑 순대 한 접시를 들고 최 기사님 테이블로 갔습니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최 기사님이 쟁반을 보더니 말했어요. 순대는 시키지 않았는데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서비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최 기사님 표정이 환해졌어요.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뿌듯했어요. 음식 서빙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최 기사님을 볼 때마다 잘해드렸어요. 배달하러 오시면 비타민 음료 챙겨드리고 밥 드시러 오시면 서비스 드리고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싶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수키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야, 너 최 기사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관심 있어?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안타까워서 그런다고 했죠. 저도 남편 보낼 때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데 최 기사님은 부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15년 동안 찾아다니셨는데 못 찾으셨으니 얼마나 슬프고 보고 싶으시겠어요. 미칠 것 같으셨겠죠. 그래서 그냥 안쓰러워서 잘해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키한테 말했어요. 너도 남편한테 잘해줘. 수키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그게 잘해주는 거지. 둘이서 깔깔 웃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녁 손님들 정리하고 설거지 돕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후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비가 막 쏟아지고 있었어요. 장대비였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퍼부었어요. 저녁 장사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수키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차피 이 비에 손님도 안 올 거라며 파전이나 부쳐서 막걸리 한잔 하자고 했죠.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만 한 게 없잖아요. 수키가 주방에서 파전을 부쳤어요.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막걸리 한 병 따고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둘이서 파전 찍어 먹으면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빗소리 들으면서 술 마시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비에 흠뻑 젖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최 기사님이었어요.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최 기사님이 자리에 앉더니 순대국밥을 시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국밥 받아서 서빙하면서 파전도 한 접시 같이 가져갔습니다. 여기요. 파전은 서비스예요. 비 맞으셨는데 따뜻하게 드세요. 최 기사님이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하지 않으셨냐고 물었습니다. 최 기사님이 대답했어요. 안 그래도 오늘은 쉬려고요. 비가 너무 와서 배달하기 힘들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키랑 다시 막걸리를 마셨어요. 근데 자꾸 최 기사님이 신경 쓰였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혼자 국밥 드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최 기사님이 국밥을 거의 다 드실 때쯤 수키가 갑자기 최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최 기사님, 오늘 일 안 하시면 여기 와서 같이 막걸리 한잔하고 가세요. 최 기사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를 봤어요. 그래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수키가 오시라고 손짓했어요. 최 기사님이 그릇 들고 저희 테이블로 왔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파전에 막걸리를 마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근데 술이 들어가니까 말이 풀렸어요. 최 기사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올 때마다 서비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가게 음식 안전하게 배달해 주시지 않느냐고요. 감사해서 그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수키가 끼어들었어요. 수연이가 최 기사님 보면 안쓰러워서 그런다고. 수연이도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저는 수키를 치며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눈치를 줬어요. 최 기사님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저는 이제 다 잊었다고 했어요. 3년이나 지났다고 했죠. 그 뒤로 셋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기사님 이야기도 들었어요. 수키한테 들었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다 싶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최 기사님이 먼저 일어났어요. 이런 자리 오랜만이라며 정말 좋았다고 인사하고 나가셨습니다. 테이블 정리하면서 수키가 저한테 말했어요. 야, 너 최 기사님이랑 말 잘 통하던데. 잘해봐. 저는 뭔 소리냐고 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수키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친구하면 좋잖아요. 지금이야 배달하지만 최 기사님 대기업의 명문대 출신이라고 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나 잘해봐. 수키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혼자였으면 벌써 만났을 거라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서 관심을 가졌던 최 기사님이었어요. 불쌍해서 잘해드렸던 거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느새 서로 의지하는 존재가 됐어요. 최 기사님이 밥 드셔 오시면 옆에 앉아서 수다도 떨고, 배달 오시면 잠깐이라도 얘기하고요. 일 없는 날에는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 산책도 하고 저녁에 소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좋은 말벗이 됐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갔어요. 최 기사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노래를 즐겨 듣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요. 저도 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남편 얘기도 하고 자식들 얘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쓰러워서였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죠.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고생하지 않고 행복했으면 싶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최 기사님 원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옷도 몇 벌 없었고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최 기사님한테 말했어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게 어떻겠냐고. 혼자 이렇게 사시지 말고 같이 살자고 했죠. 최 기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된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민폐가 될 거라고요. 저는 계속 부탁했습니다. 민폐 아니라고.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다고 했어요. 같이 살면 서로 좋지 않겠냐고 설득했죠. 결국 최 기사님이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이랑 입을 뿐이었어요.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다가 누군가와 같이 사니까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같이 살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고 최 기사님은 무거운 거 들어주고 고장난 거 고쳐주시고요. 서로의 상처도 보듬어줬어요.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고 힘들 때 얘기 들어주고요. 동거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최 기사님과의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저는 재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사는 것도 좋지만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자식들이나 수키도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차라리 재혼하고 떳떳하게 살자고 했죠. 최 기사님도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고맙다며 남은 인생 저랑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장사 끝나고 수키한테 말했어요. 최 기사님이랑 재혼하기로 했다고. 최 기사님이 벌써 집에 들어와 있다고 했죠. 수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엄청 좋아했습니다. 야, 잘 됐다. 둘이 잘 어울려. 잘 살아봐. 기뻐해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수키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애들한테는 말했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말해야 하는데 반대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했죠. 수키가 말했습니다. 애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요. 혼자 산 지 3년이 넘었는데 엄마 행복하라지 않겠냐고 했죠. 저도 그렇겠지 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주말에 자식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서울에서 딸이랑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거실에 앉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 아들이랑 딸이 서로 쳐다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분이랑 재혼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딸이 말했어요. 안 돼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안 되냐고 물었어요. 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들은 침착하게 어떤 분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1살 많고 지금은 배달일 하신다고요. 아들 표정이 굳었어요. 배달이요? 저는 오토바이 배달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배달하시는 분 만나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나도 식당에서 일하는데 배달일 하는 게 뭐가 어떠냐고 했죠. 그러자 딸이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디 사시냐고요. 저는 근처 원룸에 산다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다고는 차마 말 못했습니다. 딸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 엄마 돈 보고 결혼하자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같이 살자고 했다고. 그분이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고 했죠.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그냥 혼인신고하지 말고 같이 사시는 걸로 하세요. 딸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다며 재혼은 아닌 것 같다고 했죠. 차라리 그냥 동거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재혼이랑 동거랑 뭔 차이냐고 물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사는 거 혼인신고하는 게 좋지 않냐고요. 떳떳하게 부부로 사는 게 낫지 않냐고 했죠. 그러면서 혹시 엄마 재산이 그분한테 넘어갈까봐 그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게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요즘 황혼 재혼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뉴스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일단 동거하시면서 살아보시고 맞으면 그때 하시라고 했어요. 혹시나 살다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냐며 그러면 골치 아프다고 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미 그분이랑 2개월 넘게 같이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서 재혼하려는 거야. 아들이랑 딸이 멈칫했어요. 서로 쳐다봤습니다.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이미 동거하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나 봅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자기도 이제 곧 결혼할 텐데 만약 그분이랑 재혼하시면 상견례도 해야 하고 결혼식에도 참석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불편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냥 같이 사시는 걸로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딸도 거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고요. 원룸 사시고 배달일 하시는데 뭔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이용당하는 것 같다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왜 자꾸 그분을 나쁘게 보냐며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고 재혼하겠다고요. 아들이랑 딸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된다며 재혼은 반대라고 했어요. 한참을 얘기했어요.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자식들이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자식들이 나가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설득하면 이해해줄 줄 알았거든요. 엄마 행복 바라지 않겠냐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반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뭔가 찜찜했어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재혼을 반대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재산이 그분한테 넘어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씁쓸했어요. 최 기사님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재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왕이면 자식들을 설득한 후에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사이 나빠지는 건 싫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많이 생각해 봤는데 엄마 뜻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저는 안심이 됐어요. 드디어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근데 혜진이가 계속 그분이 엄마 돈 보고 재혼하시는 것 같다고 걱정이 많아요. 저는 또 그 얘기냐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도 안 믿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 유산을 미리 나눠주실 수 있어요? 유산이요. 유산 얘기가 나오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네 아버지 유산 때문에 니들 고모 삼촌들이랑 얼마나 싸웠는지 기억 안 나? 어떻게 너희들까지 유산 얘기를 꺼낼 수 있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결국은 돈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행복은 관심 없고 재산만 걱정하는 거였어요. 3년 전 시댁 식구들이랑 유산 문제로 싸웠던 게 떠올랐습니다. 남편 죽자마자 땅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그때도 너무 속상했는데 이번에는 내 자식들이었어요.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자식들 상관없이 재혼하겠다고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요.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최 기사님이 배달일 마치고 들어왔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최 기사님이 신발 벗으면서 저를 봤어요. 제 표정이 안 좋았나 봅니다. 다가와서 옆에 앉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네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괜찮다고요. 최 기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식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아시는 것 같았어요. 최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냥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 때문에 자식들이랑 사이 트어지는 거 싫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기 일인데도 오히려 저랑 자식들 걱정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속 깊은 분이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죠. 최 기사님이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최 기사님 말대로 그냥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까 생각했어요. 유산을 나눠주면 더 이상 반대 안 하겠죠. 그날 밤 잠이 안 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결심했어요. 자식들한테 유산을 나눠주기로요. 어차피 아들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했던 돈이에요. 그때 딸한테도 똑같이 주려고 했고요. 미리 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자식들을 다시 불렀어요. 집으로 들어오는 얼굴들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딸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지난 일로 아직 삐쳤나 봐요.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너희들 걱정도 이해가 가. 그리고 어차피 너희한테 나눠주려고 했던 거야. 유산 나눠줄게. 딸 표정이 환해졌어요. 그제야 화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각각 2억씩 나눠주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딸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땅 판 돈만 7억이 넘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고모한테 집 판 돈도 있고. 2억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양보해서 나눠주려고 했는데 금액이 적다니요. 2억이 적은 돈인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머지는 엄마 죽으면 너희가 다 가져갈 돈이라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냐고요. 딸은 그래도요.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왕 유산 나눠주실 거면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죠.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달라는 거야? 아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계산해 봤는데 각각 3억 5천씩 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시댁 식구들이 무리하게 땅 달라고 할 때랑 똑같았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7억을 주고 나면 엄마는 남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했죠. 그러자 딸이 대답했어요. 그 할아버지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혼하시고 합치시면 괜찮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정이 다 떨어졌어요. 내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35년을 키웠는데 이게 내 딸이 할 소리인가요? 엄마는 돈 없어도 그 남자가 먹여 살리겠지 하는 거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돌아가. 줄게. 줄 테니까 가. 자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앞으로 엄마가 뭘 하든 반대도 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마. 아들이 알았다고 했어요.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 신으면서 아들이랑 딸이 뭔가 말하는 게 들렸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웃는 것 같기도 했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그 돈 아껴왔나 싶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돈인데 내 자식들한테 주려고 안 쓰고 모아뒀던 건데요. 근데 그 자식들이 이러네요.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자식들한테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은 안 좋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해결된 거니까요. 돈 주면 더 이상 반대 안 하겠죠. 그거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을 해지하고 아들 계좌로 3억 5천, 딸 계좌로 3억 5천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니 1억밖에 남지 않았죠. 은행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집도 있고 최 기사님도 일하시고 저도 일하니까 1억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오니까 아들이랑 딸한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둘 다 똑같았습니다. 고맙다고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저는 카톡을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이제 자식들은 내 인생에서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남은 인생은 최 기사님이랑 서로 의지하며 살 거라고 다짐했죠. 그날 밤 최 기사님이 일 마치고 들어왔어요. 저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허락해줬어요. 최 기사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잘 됐다고요.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엄청 기뻐하셨어요. 다음 날 최 기사님 오토바이를 타고 시청으로 갔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어요. 이제 정식 부부가 된 거였습니다. 최 기사님 아니 이제 남편이죠. 남편은 원룸에 있던 나머지 짐들을 모두 집으로 가져왔어요. 정식 부부가 되니까 동거할 때랑은 느낌이 달랐어요. 뭔가 더 든든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아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하게 살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서 수키한테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가게에 못 나간다고요. 수키는 알았다며 신혼인데 그래야지 하고 웃었어요. 배달 없을 때는 남편이 집에 와서 저랑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밥 먹고 TV 보고 산책하고요. 평범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2달쯤 지나면서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배달 나가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좋았어요. 남편이랑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전 남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남편이 알면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기일날 아침에 혼자 납골당에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기일인데 자식들한테서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아버지 제삿날도 언제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유산 달라고 난리치더니 정작 아버지 기일은 까먹은 거죠. 씁쓸했어요. 근데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니까요. 그렇게 재혼한 지 3개월이 흘렀어요. 재혼 후 2개월 동안은 제 돈으로 생활비를 썼습니다. 혼자 살려다 둘이 살려니까 돈이 많이 들었어요. 식비도 2배로 들고 공과금도 늘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점점 줄었어요. 이 속도면 몇 년 못 가서 바닥날 것 같아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조금만 보태줄 수 있어요?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난감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사실 빚이 있어요. 지금 열심히 갚고 있는데 3년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봐줄 수 있어요? 빚이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얼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못 물었어요.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결혼했는데요. 3년이면 다 갚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수키한테 연락했습니다. 다시 가게로 나가겠다고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어요. 그날 남편은 오늘따라 배달 일이 없다며 집에만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수키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체 손님이 잡혔으니 와달라고요. 가게에서 정신없이 일했어요.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출근하기 전 그 자세 그대로였죠. 저는 배달이 한 건도 없었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일할 때 포장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왜 안 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콜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배달 기사가 먼저 받아서 못 갔다고 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3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경비일 같이 안정적인 일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말했죠. 남편은 좋은 생각이라며 내일부터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야간 경비 일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혹시나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근데 금방 일을 구하는 걸 보니 제 오해였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경비 일을 나간 지 일주일이 됐어요. 매일 밤에 출근해서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녹초가 돼 있었어요. 밥도 못 먹고 바로 쓰러져 잤습니다.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니 안쓰러웠어요. 밤새 안 자고 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일해도 빚 갚으면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밥 먹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남은 빚이 얼마예요? 남편이 머뭇거렸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어요. 1억 정도 돼요.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지금 경비일에서 받는 월급이랑 국민연금 받는 거랑 해서 갚고 있다며 3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빚만 다 갚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3년 동안 생활비 못 받을 거잖아요. 그냥 남편 빚 1억을 제가 갚아주고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씩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남편도 부담이 줄어들 테고 이자도 안 나가잖아요.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밤새 고민했어요. 하지만 남편 빚을 갚아주면 저는 빈털터리가 돼요. 근데 어차피 3년 기다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 생활비는 제가 다 내야 하고요. 아침이 됐을 때 결심했습니다. 남편 빚을 갚아주기로요. 일 마치고 들어온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빚 1억 제가 대신 갚아줄게요. 대신 생활비로 250만 원 줄 수 있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어차피 3년 기다리나 지금 갚으나 마찬가지라고요. 차라리 지금 갚고 생활비 받는 게 낫겠다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빚만 갚아주면 한 달에 250만 원은 줄 수 있다고 고맙다고요. 결국 저는 가지고 있던 돈 1억을 털어서 남편 빚을 갚아줬어요. 은행에 가서 이체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100만 원도 안 남았죠. 남편이 고맙다며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그날 이후로 출근하는 남편 얼굴에 미소가 떠 있었어요.
빚을 다 갚고 부담이 덜어지니까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좋았어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일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아파트 입주민이랑 싸웠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잘렸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겨우 일주일 만에요? 왜 싸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파트 입주민이 시비를 걸어서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밤에 잠 안 자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다시 배달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배달 일이 경비 일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배달 일을 다시 시작한 남편은 저녁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열심히 배달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구나 싶었어요.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생활비 날이 됐어요.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열어봤어요. 1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이것뿐이에요? 25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 달에 배달을 몇 건 못해서 부족하다고요. 다음 달에는 꼭 250만 원 채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로는 생활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공과금 내고 식비 쓰면 남는 게 없다고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모아둔 돈으로 버티면 내가 다른 일을 찾든 해볼게. 저는 모아둔 돈은 당신 빚 갚아주느라 다 썼다고 한 푼도 없다고 말했어요.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 전 남편 유산으로 몇 억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건 재혼할 때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모두 나눠줬다고요.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걸 왜 나눠줘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제 돈인데요. 저는 말했어요. 그때 당신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았냐며 자식들 뜻대로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 말 듣고 나눠준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를 준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3억 5천씩 줬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다시 물어요. 이제 정말 남은 돈이 하나도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은 돈은 당신 빚 갚는데 다 썼다고요. 통장에 0원이라고 했죠. 남편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알았다고 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서운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자식들한테 나눠준 건데 왜 저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이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할아버지 엄마 돈 보고 재혼하자는 거 아니냐는 말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요?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 남편이 달라졌어요. 저한테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말도 별로 안 하고 눈도 잘 안 마주쳤어요. 밥 먹을 때도 묵묵히 먹기만 했습니다. 저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아졌어요.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집에 와도 방에만 있었어요. 저랑 얘기하는 걸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했던 생활비도 못 받았어요. 다음 달에도 15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1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점점 줄었습니다. 결국 생활비 문제로 크게 싸웠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씩 줄 수 있다길래 빚을 갚아줬는데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떡하냐고요. 1억을 갚아줬는데 이게 뭐냐고 했죠. 배달 말고 안정적인 일을 다시 구하라고 했어요. 경비든 뭐든 월급 나오는 일을 하라고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요. 참견하지 마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활도 빠듯했습니다. 숙희 가게에서 받는 돈으로 겨우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답답한데 부끄러워서 어디에 말할 데도 없었어요. 숙희한테도 참아 못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보다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이혼하면 편하긴 하겠죠. 근데 헤어지면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해요? 저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요. 집이라도 팔아야 하나요? 그냥 같이 살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받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고민이 많았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재혼한 거 후회됐어요. 자식들 말을 들을 걸 그랬나 싶었습니다. 딸이 불안하다고 했을 때 멈췄어야 했나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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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